시행 2년차를 맞은 검찰 수사권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사상 초유 사법 공백 장기화 끝에 출범한 조이드 코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등 올해 주요 법조계 뉴스를 되짚어봤습니다.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말정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마지막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한파 때문에 추운 요즘이지만 경제 한파가 더욱 움츠리게 하는 2023년 새미치입니다. 법조계도 다사다난했던 건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체제로 들어선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혼란과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지금 7시에 이렇게 다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이 법을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무슨 이유가?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직회부 절차를 거치셔서 직회부가 됐다.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이건 명백하게 범죄를 암장하는 악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 홍시소된 게 몇 년째입니까?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도도 모르겠고 또 그 박탈 시기도 적절치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그런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론 채택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20날 남짓 70년간 이어져온 검찰 수사제도는 한순간에 엎어졌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도 무시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 수사 폐지, 국가 수사 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고 범죄 대응력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본격 시행 1년 반도 안 됐지만 당시 거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곳곳에선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평균 2달이 걸리지 않던 경찰의 사건 처리 시간은 수사권 조정 후 계속해서 늘었고, 지금은 사건 하나를 붙들고 70일 가까이 고전해야 합니다. 힘들어진 건 변호사도 마찬가지. 검수완박 시행 이후 업무 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자 작정한 듯 토로했습니다. 먼저는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 핑퐁 게임이 이어져 시간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예전이면 한꺼번에 수사했을 사안도 지금은 경찰이 부서별로 나눠 수사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가령 한 남성이 음주운전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과거엔 검찰이 한 번에 수사했지만 현재는 경찰이 음주운전 건은 교통계, 성범죄는 여성 청소년계로 나눠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수사 인력도 문제입니다. 검찰의 경우 한 검사실에 여러 명의 수사관이 수사를 펼치지만 경찰은 홀로 업무 처리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은 건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규모가 작은 사건을 두고도 경찰이 민사로 처리해라, 안 받아준다,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보낸다 등의 말로 일관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간단한 사건도 처리가 힘들고 때로는 경찰 수사관이 고소 취하도 종용한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경제 범죄 사건은 수사가 더 복잡해지는데 수집할 증거 목록도 파악하지 못해 일반인이 수사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가 수사 준칙을 개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법조계.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키기엔 거대 야당의 벽이 높은 실정. 검수완박으로 모두가 괴로웠던 2023년, 뒤엎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올해는 사법부에서도 이례적인 한 해였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하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이 발생한 건데요. 그 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사법공백 사태는 약 2달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부터 조희대 코트 출범까지 사법부 한 해를 신예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약자 보호 역할을 강조하며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된 법관들은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떠난 자리를 채울 후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역사관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자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부결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의 낙마로 사법부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던 가운데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보수 색채와 짧은 자녀 임기 등을 지적했지만 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를 얻어 가뿐하게 가결됐습니다. 퇴임 후 전관예우로 일컬어지는 대형 로펌행 대신 대학교 법전원 석좌 교수직을 택한 것과 이미 대법관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4일 만에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사법수장 공백은 해소됐지만 조희대 코트가 가야 할 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장 재판 지원 문제부터 영장제도 개선, 대법관 임명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취임사를 통해 재판 지연 해결이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다가오는 내년 법관 인사에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과 사무 분담 기간 장기화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인 민사소송 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밖에도 조건부 구속제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입장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사법공백을 끝내고 새롭게 출범한 조희대 사법부. 조 대법원장이 앞으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법률방송은 2023년 한 해 법조계를 들썩였던 주요 이슈와 인물, 재판, 법률 개정 현안과 과제 등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2021년부터 진행됐었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부터 사법부 수장들의 공백과 취임까지 다양한 일들이 많았는데 로 이슈로 정리해봤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 임명 동의안은 가 264표,
부 18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의 공감받는 사법부로 변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재판 지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하고, 더구나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엄청 정신적인 충격에 몇 사람들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전국에 파장을 불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의 향후 수사 전망을 두고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오른팔로 잘 알려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맞서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영 변호사 등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례 없는 각종 논란 속 우여곡절 끝에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탄생했습니다. 빈번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강경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정치권은 탄핵안을 두고 또 한 번 대치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현재 무분별한 탄핵 추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매년 약 60명의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형 재시가법을 더욱 세밀하게 보완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무부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겠다며 이른바 한국형 재시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특정되게 됩니다. 거주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진면목은 결혼 생활 30여 년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법률 플랫폼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낮아지면서 리걸테크 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걸테크 산업이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성장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국세청이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받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까요? 이번 주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공제제도들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자, 먼저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세 호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바뀐 내용들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어느덧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이 좀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좀 저희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2023년도 연말정산 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바뀌는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즉 이제 환급액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포인트만 짚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 금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그 도서 공연 아니면 영화 관람료 등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만약에 사용한 금액이 있다. 또 그리고 대중교통비 등의 공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최대 2배까지도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항목별로 약 100만 원씩 적용되던 한도 금액이 이제 3개 항목을 통합시켜 가지고 300만 원이라는 전체 금액을 한도로 계산시키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내가 대중교통으로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다 싶어 하더라도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300만 원 전체 금액을 한도로 해서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공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세 공제 대상에서 손자, 손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선 가정의 경우에는 손자, 손녀에 대한 직계, 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었던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바뀌어가지고 자녀세 공제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의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자가 아닌가, 그리고 올해부터 200만 원 한도 금액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뭐 자가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월세로 집을 이제 좀 빌려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집주인이 이제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전입 신고도 못하고 월세만 내고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럴 때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실제로 이렇게 월세 세액 공제가 문제가 많이 돼서 주택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네.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 영수증 항목에 주택 임차료 거래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앵커님이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혹시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공제 금액에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쉐어하우스가 있는데 이 쉐어하우스 이용자의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가 사본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좀 첨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요즘 맞벌이 부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유리한 인적 공제를 좀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무사님? 네, 이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아니면 자녀 등 부양가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공제조합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개설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내가 부양가족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을 다 반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정세액에 대해서 증감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를 자동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올해부터 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현재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많이 늘었죠.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요즘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 도입하려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이다 보니 스톡옵션 행사할 때마다 많은 소득이 잡혀서 이제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스타트업은 스톡옵션 보고서 자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이익이 좀 많이 반감이 되는 거죠.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스톡옵션에 따른 이익이 2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따로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별로 비과세할 수 있는 한도가 5억 원까지 있기 때문에 회사 한도도 또 체크를 해서 스톡옵션 행사 중에 회사랑 조금 먼저 협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세무사님께서 또 내년부터 또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도 있는데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거는 이제 올해 걸 가지고 2월 달에 신고하셨을 때 공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24년도부터 적용되는 3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2명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15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2024년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일부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6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및 산후조리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총급여의 한도가 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자녀 혜택과 비슷하게 이제 그 육아,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혜택이 늘어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공제된 주택의 요건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택의 공시지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해서 실제적으로 아마 공시지가가 5억 원인 주택이 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1억 원이 증가해서 6억 원 이하까지도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이제 확대가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늘어나게 되면서 환급 금액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연말정산 혜택뿐만이 아니라 불이익 받을 부분까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더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해 개정되는 내용부터 또 유의할 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벌써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할 시기가 됐습니다.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 안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법률방송 로포커스는 알찬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